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로 나름 부유하다면 부유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은 예전엔 별 쓸모없는 모래밭 땅이었다고 해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그 땅이 지금의 신사동이 되었고 그 자리에 건물을 한두 채 올려 월세를 받기 시작하여 불을 쌓았고 지금은 건물만 6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명의의 건물이라기보단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신 건물이고 아마 제가 외동딸이니 저한테 그 건물이 오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네요. 죽기 진전에 처분하셔서 사회에 환원하셔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따를 테지만요. 사설이 조금 길었죠. 제가 이렇게 썰튜브를 찾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이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이 다 처리되어서 홀가분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아름아름 찾아와서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집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남 일대를 둘러싸고 여러 채가 있는데 그중 한 8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고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래 보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다지 건물을 임대를 해주신 거고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잘 굴러가며 부를 쌓으셨지만 사실 배움이 짧은 탓에 그걸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도 다녀오고 강남 일타 강사들 밑에서 배우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태생이 똑똑한 머리도 아니었고 노는 게 제일 좋은 천상백수 체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을 피해서 엄청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마자 쫓겨나듯 유학을 떠나야 했어요. 물론 유학을 다녀와서도 탱자탱자 노는 일에는 쉬지 않았죠.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자마자 선을 보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다 집안은 빵빵할지 몰라도 하나같이 배 나오고 탈모에 조짐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30에 시집 가는 게 쉬운 줄 아냐면서 저를 꾸짖는 아버지의 말은 그냥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자고로 남자가 돈이 많아야 여자가 편한 거라면서 자꾸 외모는 보지도 않고 이상한 아저씨들에게 저를 내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 솔직히 내놓으라는 부잣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돈돈거리는지.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저에게 압박을 하셨죠. 예를 들면 용돈도 끊고 카드도 정지시켜버린다던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주셨던 차를 뺏는다던가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요. 나가서 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돈줄이 막혀버리자 저는 진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에 휩싸였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제가 선을 보고 오면 30만 원씩 용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냉큼 하겠다고 했고 저는 매주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자리에서 운명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0.001%의 확률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그냥 30만 원 벌자고 선자리에 나가서 시간을 때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로 했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의상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갔죠. 그런데 선자리에 나온 사람이 제가 생각한 대머리나 배 나온 아저씨가 아니라 멀끔한 동년배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태 썩은 과일들만 보다가 싱싱한 과일을 보니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세를 내어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치고는 얽힌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대화도 꽤 잘 통했습니다.
서로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았고 사람이 매너도 있고 유머도 있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잊은 채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죠.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고 멀끔한 남자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자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기에 조건도 따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3번 딱 더 만나보고 집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아버지를 사로잡았고 어머니께서도 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식장을 잡고 웨딩 촬영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만 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채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바깥에 작은 소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몰래 나가보니 시부모가 웬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큰 소란은 아니었던 터라 궁금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금방 돌아갔고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시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까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그 여자는 누구냐고요. 시모가 흠칫하더니 봤냐고 속이 시끄러워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서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척이면 축하해주러 온 거 아니냐. 왜 금방 갔냐고 하니까 사실 시모가 그 집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대요. 5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는데 남편 의대 보내느라 어쩔 수 없이 진 빚이었다고. 근데 아직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갚았다고요. 그 사정을 듣고 났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경사가 있는 날 그림자가 지면 안 된다고 시모에게 바로 5천만 원을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시모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좋은 사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앞으로 사위 많이 아껴달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통 크게 예단비 추가로 드린 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의사 사위 생겨서 좋다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게 일어난 소란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저는 36살이고 남편은 39살이라 그런지 이상하게도 아이가 바로 찾아오질 않았어요. 피임을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으니 저희 집에서 보약이며 병원이며 막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혼을 좀 즐기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더 늙어서 아이를 가지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를 받게 되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알겠다 하고 시험관을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와,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때가 되면 주사를 맞고 난자도 채취하고 너무 배가 땡기고 아파서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2번 시도하고 그냥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 키우지 말자 선언을 해버렸죠. 남편도 저의 계획에 당연히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험관을 더 시도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걸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부터 보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언제 병원 가냐고 물어보시고 시부모도 내색은 안 하지만 하루빨리 손주 키우는 재미를 보고 싶다고 하시고 은근히 남편도 아이를 보면 눈을 잘 못 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을 더 시도해보자고 하긴 했는데 그 아픔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남편이 넌지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싫다고 거절부터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그 뒤로 말은 안 했지만 자꾸 저한테 입양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인간극장 같은 데에서 입양할 하루 이런 거 나오면 틀어놓고 괜히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고, 유튜브 같은 데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입양에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오면 저한테 링크를 보내서 같이 보자고 하고, 내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냐고 거절하던 저는 뽀얗고 귀여운, 하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신생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은근히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 핏줄을 봐야 한다고 우기시던 부모님도 버려진 아이들 베이비박스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좀 기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입양기관은 알아봤냐고 넌지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도 뜨뜨미지근하게 지내왔어요. 나의 인생에 꼭 아이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저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설득을 하면 반발심이라도 생겨서 절대 싫다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은근히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매몰차게 거절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점점 남편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고, 완전 신생아부터 입양해서 키우면 우리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면서 남편이 저에게 오롯이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부모에게도 은근히 물어봤는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다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6개월 정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입양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도통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골라서 입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하고 내 자식처럼 키울 아이인데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을 둘러보는 도중 남편이 입양기관 하나를 추천받았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시스템도 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추후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원할 경우에는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추천해준 기관에서 입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고 했고 결심이 선 저는 입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여러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방 안에서 저희가 입양할 아이를 딱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 아이가 이제 나의 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한 게 피어오르는데 정말 벅차오름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제 호적에 올라갈 아이니까 정말 예쁘게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한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이 아이를 만난 게 우리의 행운이길 바란다고 말해주었어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눈썹에 한쪽만 살짝 지어진 쌍꺼풀이 저희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았기에 더 정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가 아니라 3,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할까 고민도 하긴 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차도록 입양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보육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성인이 되어 보육시설을 떠날 때 자립금 조금 받아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도 좋겠구나 싶어서 다 큰 아이를 입양할까도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자란 아이들은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니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아이 키우는 일에 면역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남편 말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의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고 가족 단위의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요. 게다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신생아를 입양했고 정말 말 그대로 육아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탯줄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울다가 태열이 오르기도 하고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이 나기도 했어요. 울다가 분수처럼 분유를 토해냈을 때는 정말 119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의사라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트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분수토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은근히 육아에 척척박사인 남편 덕에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고요. 아이가 어찌나 잠을 자지 않던지 등 센서라고 하던가요?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잠에 깨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하지 않는 아기가 왜 이리 까다로운 건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이비시터를 구해주셨어요. 돈이야 넘쳐나니까 우리 딸 몸 축나지 않게 쉬엄쉬엄 육아하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베이비시터가 오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아이가 눈을 맞춰오기 시작하니 정말 너무 이뻐 죽겠더라고요. 100일이 지나서는 잠도 잘 자고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 배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200일, 300일이 지나고 아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입양하지만 누구보다 성대하게 첫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국내에게 가장 유명한 호텔 돌잔치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제 유학 시절 친구들까지 정말 하나하나 손수 초대장을 돌려 불러 모았습니다.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몇백 명의 손님이 모였죠. 그렇게 돌잔치가 시작되고 웃음이 마를 일 없이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아이가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랬던지라 명주실 같은 걸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은근 욕심이 있었나 봐요. 아이의 손이 청진기와 판사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 계속 뚫어져라 청진기만 보더라고요. 본인이 의사니까 아이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딸이 청진기를 번쩍 들었고 주위에서 환호성이 막 터졌습니다. 아이가 아빠 닮아서 의사가 되려고 청진기를 잡았네. 의사 아빠의 의사 딸이 태어났네. 축하한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저는 우리 딸을 꼭 안고서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미리 아기가 속도 깊은지 엄마 아빠 보라고 당당하게 청진기를 잡아들었구나 싶어서요. 짙은 눈썹에 한쪽만 지어진 쌍꺼풀까지. 지 아빠 판박이인데 청진기까지 집어드니 돌잔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누가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거 왜 입양을 오랜 시간 고민했는지 그 고민하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 하나로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고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작은 아이가 해낸 거였죠. 날이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주위의 말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줘서 아이가 자기를 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아이에게 정말 잘하긴 하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꼭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가 더 길고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남편은 아이의 눈동자도 입술 모양도 저를 쏙 빼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저랑 닮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를 끝내고 아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나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쓰거나 하는 일도 없이 정말 얌전하게 자랐어요. 밖에 나가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우는 법이 없어서 주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교육의 비법이 뭐냐고 자기네 아이들은 밥 먹으라 하면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아이 성향이 그런 건데 싶었지만 그렇게 말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밥상머리 교육을 따끔하게 하는 편이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성심이 착한 것도 그렇고 번듯한 것도 그렇고 배려심까지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는 친구들을 달래주기도 하고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놀기도 하고 정말 제 딸이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아이였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죽하면 한 번 환생한 게 틀림없다고 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땐 한글까지 완벽하게 다 떼버려서 저와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학습지도 따로 시킨 적이 없는데 완벽하게 책을 읽더라니까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쏟아부었던 교육비를 손녀에게 쏟아부었어야 했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집안에 천재가 나왔다고 시부모도 아이의 진로를 벌써부터 의사로 점찍어 두셨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성숙해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저 쇼핑하는 재미도 들었으면 했고요.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고작 5살짜리 아이에게 열심히 설명해봐야 뭘 알겠나 싶어서 좀 더 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한 것까지 자기를 닮았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 말에 기분이 나쁜 건 오로지 저 하나였죠. 저는 뭐 무식한가요? 남편에게 빈정상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웃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하는데 요즘 들어 딸만 챙기는 남편에게 심통이 나 있었거든요. 저한테 요즘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지? 하길래 아무 일도 없다고 여전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도 요즘 유괴며 납치며 볼성사나운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를 잘 지켜보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유명한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터라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남편 말대로 주의를 경계하며 아이가 하원하는데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평소에 시터분께 맡기던 일들도 제가 나서서 하곤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은근히 걱정도 되고 속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집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진 부자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며칠 동안 아이를 하원시키면서 의문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주위를 휙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딱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그런 거 있죠.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경우 없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하원시킬 때는 또 그런 느낌이 들다 말고 남편은 저한테 요즘 범죄자가 많아서 예민한 거라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조심하라고 했고요. 저도 너무 예민해지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딸이 점점 미모가 물이 오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중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건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물론 나이가 40대를 넘어섰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는데 약간 미열도 있고 도통 식욕도 없고 그러다가 빈혈기가 와서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자꾸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서 제가 아파서 예민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죠. 일단 빈혈 수치도 좀 봐야겠다 하셔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 남편 얼굴이 진짜 환희에 찬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동료 의사가 저한테 대뜸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재수씨. 임신이에요, 임신. 바로 산부인과 진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 축한다. 동료 의사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고생했다고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할 시기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질질 끌려가듯 남편과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갔고 아기집이 튼튼하게 보인다는 말과 함께 임신 7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딱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던 그 시점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임신을 해서 예민해진 거였죠. 저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복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이의 임신을 축하받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고령이라서 검사할 게 많았고 정말 최대한 모든 일을 피하고 누워서 안정만 취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 양가에서는 우리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게 파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양가 부모님께 소리를 버럭 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첫째 파양할 생각 절대 없다고. 쟤도 우리 아이라고. 어떻게 5년을 키워온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대요. 살짝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와 태교를 하며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무리해서 유산이라도 할까 싶어 저희 집에 시터들을 대거로 늘려주셨고요. 첫째 아이를 예전처럼 놀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시터들이 내내 아이를 돌봐주어서 한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저 아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고 어느덧 아랫배가 봉긋하게 올라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위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엄마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부부 금슬이 좋다면서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임신할 줄 몰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도 다름없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첫째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책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아이와 낮 시간에 놀이터에 가서 놀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보니까 웬 여자가 저 멀리서 저와 아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면서 예민해서 느꼈던 그 시선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시선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놀래서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제가 아닌 저희 첫째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딱 봐도 우리 아이의 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제 배를 한번 보고 흠칫 놀라서 뛰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저기요 잠시만요 하고 부르는데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저는 배가 이미 불러 있었기에 뛸 수도 없었고 멀어지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약간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많이 놀랐겠다 싶어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약간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물론 놀라긴 했지만 나중에 첫째 아이가 궁금해할 거 생각하면 친모와의 친분을 유지해도 괜찮겠다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고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그 친모로 추정되는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의심해봐야 당장 나올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으니 그냥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로 말을 아꼈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여자가 우리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애를 자꾸 훔쳐보는 거야? 하고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저를 확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찝찝한 마음을 잔뜩 안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네 아이일 것 같아? 반쪽짜리 아이 데리고 살면서 행복하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반쪽짜리 애를 데리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도착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알고 있냐고요. 남편이 문자를 보더니 갑자기 그 미친년이? 이러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당장 그 번호도 차단하고 문자도 지워버리래요. 남편의 그런 반응이 더욱 수상해서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차단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번호로 답장을 보냈어요. 반쪽짜리 애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고 하니 저에게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궁금하면 남편이랑 아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답장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애라는 게 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피는 섞였다는 이야기인가 싶어 잠이 도통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머리카락, 침을 면봉에 묻혀서 그대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검사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친자 일치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아이는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저는 충격에 배가 당겨오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터 아주머니께서 119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정신을 차리니 병원에 누워있고 남편이고 시부모고 친정 부모님이고 다 병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이는 멀쩡하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쓰러진 거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이 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이 저에게 검사를 좀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하는 척하는 거야? 저의 날선 반응에 남편도 시부모도 저희 부모님조차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라도 났는지 저한테 그 번호 차단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완전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반쪽짜리 애라는 말에 놀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첫째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네 칫솔과 검식을 보냈다. 그런데 글쎄 친자 일치가 뜰 줄이야. 내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저희 부모님은 경악하시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란을 떠셨어요. 시부모도 남편도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되었죠. 남편도 시부모도 첫째 아이가 남편의 친자인 걸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구나 하는 사실을요. 첫째 아이 입양한 게 남편 친자식이었다고요. 그 여자 데려와. 멀리서 우리 애 지켜보던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시부모가 갑자기 막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임신하더니 어디 약물 부작용이라도 난 거 아니네요. 딱 잡아떼면서 제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터분에게 당장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용지를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날뛰던 시부모가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다들 적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번뜩 떠오르면서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상이나 하시겠어요? 바로 결혼식 날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던 먼 친척, 그 여자의 얼굴이 아이를 바라보던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아서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친모라는 여자, 우리 결혼식 때 왔었지? 어머님이 돈 빌렸다고 5천만 원 갚아야 한다던 그 여자가 친모 맞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얼굴 시펄겋게 달아올라서 남편 멱살을 잡고 지금 내 딸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냐고 했어요. 시모는 멱살 잡힌 남편을 붙잡고 손 놓고 말하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시부는 딴청만 부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니까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5천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임신한 대가로 위자료 준 셈치고 떨어지라고 한 거였던 거였죠. 아이는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마치 모르는 아이인 양 저희 호적으로 입양을 했던 거고요. 이게 바로 가족 사기단 아니겠어요? 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 하니 남편이 체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니 전 여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짝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어요. 일단 이야기부터 다 듣고 나서 하라고요.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전 여친네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남편이 의사고시에 합격하기 전부터 뒷바라지를 하던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내조해준 여자를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저와 선을 보았고 제가 황금 동아줄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저랑 결혼한 거였대요. 중매쟁이한테 찔러넣은 돈으로 좋은 자리를 얻어낸 거였다고요. 막상 만나보니 구김살도 없고 돈도 정말 많아 보여서 전 여친 보고 이만 헤어지자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우라고 하니 절대로 못 지운대서 그럼 낳고 나면 남편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전 여자친구한테 가난하게 평생 살았는데 자식만큼은 부잣집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결국 우리 집에서 준 5천만 원을 결혼식장에 찾아온 전 여친에게 위자료라고 던지고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전 여친도 아이가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입양을 보내놓고 제가 임신을 하니 친자식과 차별할까 싶어서 찾아온 거였대요. 근데 제가 첫째 아이와 너무 잘 지내고 행복해 보이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남편이랑 연락을 했다고 하대요. 우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병원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남편에게 던졌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저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곱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나는 변호사 당장 선임할 거고 이 모든 책임을 다 물어내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더럽게 소송전 가서 빈털터리 될래? 아니면 곱게 이혼해줄래? 그랬더니 남편이 곱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집에 홀로 남아 첫째 아이의 거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 여친이었던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원하시던 대로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시댁에서 저한테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아이는 저희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시댁에서도 난리를 쳤다. 아이는 저희가 라는 대목이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았습니다. 너희 나 몰래 계속 연락하고 지냈니? 그럼 제가 어찌 알고 당신의 동네를 찾아갔겠어요. 그 말은 즉슨 남편과 전 여친이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첫째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아이의 짐을 싸서 시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장 시댁 앞에 애를 데려다 주고 오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원장실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기에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께서도 병실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대요. 저는 제 전남편을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전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 비렁뱅이 근성 어디 안 갈 게 뻔하니 저한테 재산 분할이라도 요구할까 싶어서요. 당연히 제가 소송 건 걸 알자마자 재산 분할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걸 저희 변호사님께서 다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땡전 한 푼 못 받고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요. 의료계 아름아름 원장님께서 소문까지 내주셨고 큰 병원에서는 남편을 취직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의 의료진들이 상주한다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려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을 알렸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전 여친이 저를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저한테 너도 임신했으니 자기 맘 잘 알 거 아니냐고 하는데 화가 나서 뺨을 짝소리나게 쳐버렸어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어서 첫째 아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너네 평생 죗값 치르며 살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 양육비나 잘 준비해둬. 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혼 당시에 책정된 양육비 150만 원을 매달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둘은 지금 수도권은커녕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불러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양육비가 과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매달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홀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시터 이모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 돌봐주셔서 아이는 구김살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는 저의 가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선자리를 들이밀며 집착 중이긴 하십니다. 만약 제 처지를 다 이해해주는 번듯한 남자가 나타난다면 재혼을 해서 아이에게 든든한 아빠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연놈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첫째는 잘 크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면서도 좋은 꼴로 살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아직 있는 걸 보면 제 아이나 잘 키우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도 참 많고요. 사기를 당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친 사람이 잘못인 거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과응보,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을 내며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